엄마 최 씨를 등 뒤에서 목을 딱 감고 있는 거야. 내가 엄마 죽이고 싶어? 근데 아들이 다가가요, 범인 쪽으로. 그러면 안 될 텐데. 나를 잡으세요. 이때 이제 칼로 찔러버린 거예요. 동시에 다 공격해버린 거예요. 딸 같은 경우는 이불 덮어쓰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거지. 아이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 와중에 하늘이 있는 겁니다. 하늘이. 현장을 감식하는 과정에서 요만한 쪽지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이동우라는 이름을 썼어요. 대구 이수일이라고 연쇄 강도살인 사건이에요. 1993년 1월 26일 날 화요일인데 오후 6시경 대구시 중구 삼덕동 소재의 한 주택에서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요 침입한 강도는 그 집에 거주하던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네. 엄마 최 씨, 54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20살 조 씨. 두 사람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온 칼로 찔러가지고 마구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고 겨우 돈 12만 원 뺏어갖고 달아났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18살 먹은 이 조양이 있었어요. 살해당하지 않았던. 그리고 이제 그 딸이 궁극적으로는 목격자가 돼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마 이제 이미 오래전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런 집에 강도가 들어섰지만 어머니랑 예. 아들이 사망한 거예요. 두 명의 사인을 이제 보니까요. 두 명 모두 다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실혈사. 둘 다 등이라든지 이 목 뒷부분 이쪽에 자창이 많은가 봐요. 이 자식이 도망치는 사람 막 이러는데 아마 구부려진 상태. 칼 맞으면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그 위에서 막 찌른 것 같아요. 조양의 진술을 보면 친구한테서 그날 참고서를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대요. 네네. 그래서 친구 만나려고 참고서를 두고 이 문 앞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때가 오후 5시 반경에. 사건이 난 건 18시잖아요. 네. 외출했다가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엄마 최 씨하고 딱 마주쳤어요. 예. 예. 근데 그때 엄마 보니까 엄마 뒤에 젊은 남자 한 명이 졸졸졸 따라서 와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안내를 해. 엄마가 얼마 전부터 저 빈방 세놓으려고 대문 앞에다 빈방 있음 하고 써붙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 보러 오는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딸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안 썼죠. 그래서 친구 집 앞에서 만났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참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집으로 들어갈 때쯤 되니까 그 남자가 내려오고 있어. 아까 집 보러 들어갔다. 온 남자가 네. 혼자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어. 대문은 나가는 사람이 닫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잠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나갔나 보다 이 사람 완전히. 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대요. 근데 방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문을 열어본 거야. 이 딸이. 분명히 자기랑 지나쳐가지고 나갔던 그 남자가 엄마 최 씨를 등 뒤에서 목을 딱 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엄마가 이제 안방에 많지 않아도 조금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딸한테 너 안방 문 열어. 엄마가 인질로 잡혀 있으니까 문 열어. 문 열으니까 엄마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안방에 이 오빠가 조군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너네들 둘 잔소리 말고 이불을 거기서 폭 뒤집었어.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두 사람은 이불을 덮어 쓴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엄마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방저방 막 뒤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들이 숨죽이고 있던 아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불을 열고 나와서 바로 딱 가요. 우리 엄마 놔주고 차라리 나를 잡아라. 아이고 세상에. 우리 엄마 놔주고 차라리 나를 잡아라. 그리고 엄마는 거기서 나 지금 돈이 별로 없지만 나중에라도 더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우리 아들은 좀 건드리지 말아줘요. 이렇게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그 아들한테는 너 빨리 들어가서 이불 덮어 쓰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 내 엄마 죽이고 싶어? 이제 계속 이놈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들은 근데 거기서 후퇴를 안 해요. 나를 대신 잡고 엄마 풀어줘. 근데 아들이 다가가요, 범인 쪽으로. 그러면 안 될 텐데. 나를 잡으세요. 다가가. 이때 이제 칼로 찔러버린 거예요. 달려가니까 그냥 동시에 다 공격해버린 거예요. 이놈 입장에서는. 그리고 막 하고 막 푹푹푹 이런 소리가 나는데도 이 딸 같은 경우는 이불 덮어쓰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거지. 그게 이 사건의 어떤 진행된 과정이에요. 그 범인은 이제 어떤 놈이냐? 네. 이제
그럼 딸한테 물어봤죠. 본 적 있느냐. 예. 지인인가 여보. 전혀 못 봤대. 자, 몇 살이나 돼 보이던 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다 하는 정도는 나왔어요. 170cm 전후로 큰 키는 아니지만 체격이 단단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검은 가죽 점퍼를 입었고 검은 바지 입었고 가죽 장갑 착용하고 있더라. 칼은 범인이 미리 준비해 온 것이다. 크기는 작지만은 단단한 등산용 칼 형태였다. 그렇게 정도, 그 정도 이 딸이 진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현장 감식 들어갔고 범행 현장 주변도 조사를 하죠. 그 당시 CCTV 93년도에 거의 없었습니다. 예. 거의. 있다고 해도 화소수가 엄청 낮아가지고 안 보이죠? 안 돼요, 안 돼. 현장에 휴대폰도 없어요. 그때 휴대폰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이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엄마하고 아들을 건장한 아들을 마구 찔렀잖아요. 네. 그것도 보면은 엄청난 여러 번 찔렀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공격 과정에서 분명히 본인 손도 다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가죽 장갑을 꼈어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은 발견 못했고요. 네. 당연히 뭐 가죽 장갑 꼈으니까 지문도 안 나오고.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놈은 계획범에다가 초범은 절대 초범 아니에요. 아니고 예. 과자죠, 전과자. 그러면 얘는 살인 전과 가능성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살인을 했다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일 수가 없겠죠. 강도에다가 이제 형사들이 좀 집중했어요. 요놈은 뭐 성범죄 목적 같은 거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아주 대담하고 네. 그런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행 대상 물색 과정 치밀함을 좀 생각해봐요. 방보로 들어왔잖아요. 방 본다고 속여가지고 딱 들어와서 집 내부 다 서치한 거예요. 도망갈 길 나갈 길. 이게 집에 첫째 누가 제일 있고. 중요한 건 남자가 있는 네. 경우. 아마 거기에 아버지나 아들이 딱 잠자고 있는 거 발견했으면 다음에 올게요 하고 가서 안 올 거예요. 근데 문 싹 닫아놓으니까 이 집에는 남자가 없구나. 이놈이 판단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놈이 범행 시간도 18시경으로 선정한 이유가 1월 달이니까 깜깜해요. 어두워지잖아요. 남편이 있어도 아직 퇴근 시간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이놈이 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건 생각도 안 하는 아들이 건장하잖아. 20대 아들이. 네. 예상 밖에 딱 등장을 하니까 이놈도 당황했고 범인도 긴장하고 공포를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검거에 대한. 그렇겠죠? 이때 잘못 건드리면 살인사건 나는 거거든요. 얘한테서는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자극하는 그냥 머리. 눈 딱 감고 걔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진짜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어찌됐건 뜬금없이 아들이 나타나니까 예상 시나리오가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더 과도하게 그래서. 엄청 긴장해서 지도 이제 막 불안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아들이 다가오니까 찔렀고 찔르다 보니까 엄마가 달려들고 그럼 마구 찔른 거죠. 마구. 그러고 지 얼굴도 거기서 다 노출이 돼버렸잖아요. 이 새끼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새끼는 성공을 했어도 딸까지 포함해서 살려줬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미 칼도 준비하고 왔고 얼굴 다 봤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범인이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범행 준비도 이 새끼 보세요. 가죽 점퍼 입어가지고 딱 자기 나름대로 형사들 전투복 입는 거 비슷하게 한 거고요. 또 가죽 장갑 착용했고. 이거는 뭐 완벽하게 계획된 범죄고. 그래서 이제 아마 형사들이 강도 전과자 중에서 이제 유사 동종 전과자 최근에 출소한 놈, 네네. 요 놈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정말 이게 하늘이 있는 겁니다. 하늘이. 왜요? 현장을 감식하는 과정에서 요만한 쪽지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걸 딱 주워가지고 이거 니네 엄마 필체냐 오빠 필체냐 혹은 네가 적은 거냐 이게 왜 있냐를 물어봤어요. 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냥 단순히 이땡땡 하고 전화번호가 딱 적혀 있는 쪽지 하나 있어요. 달랑 그거 하나. 네. 그러니까 범행하고 막 이러는 사이에 주머니에서 본의 아니게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그런 쪽지예요. 그 순간 이제 경찰이 고민해 봐야 돼요. 현장에 떨어져 있는 증거는 특히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면 예. 범인이 고의로 놨다면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목적이고 아니면 우연히 실수에 의해서 주머니에 넣어놨던 게 뒤 막 치닥거리는 거라고 빠질 수도 있고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사 동종 전과자 왕창 뽑아놨잖아요. 쪽지에 나와 있는 이름 있는 사람하고 매치되는지 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없어요.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단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사건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큰일 났어. 이게. 지금 두 사람이 살인 사건이 난 거야. 네. 그 대구 중부경찰서는 총비상걸에서 이제 수사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3월 17일인데요. 1차 범행이 있은 지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렇네요. 네.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서
해성전자라는 조그만 소기업이 있대요. 거기에서 격리사원으로 있는 박 씨가 23살 먹은 여성인데 네.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 내에서 그냥 카레에서 무참히 찔려가지고 살해되고 수표 100만 원짜리 한 장하고 현금 5만 원이 그러니까 105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격리 이 박 씨는 사무실에 있던 3인용 이 끼타라는 소파가 있대요. 네. 그 위에서 소파에서 위를 바라본 상태로 누워가지고 눕혀져 있었고 하의는 아마 팬티까지 이 벗겨져 있어요. 무릎 정도까지 반쯤 벗겨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칼로 찢긴 상태였다고 그래요. 성범죄. 강도 강간 살인 네. 사건일 수 있죠. 이건 이제 누가 발견했냐면 외근 나갔다 들어온 직장 동료가 발견을 해갖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달서 경찰서도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이제 네. 달서에서 이 사건을 추정한 거는 범행 시간이 오후 1시 반에서 점심시간 이후에요. 오후 4시가 되기 전. 왜 그러냐면 동료 직원이 1시 30분경에 외근을 나갔어요. 그 범인이 강탈해 간 수표를 범행 당일날 은행 마감 시간 4시에 찾아갔어. 또. 어머. 100만 원짜리 수표를 훔쳐가서 없어진 게 나왔잖아. 네. 그럼 경찰은 잽싸게 수표를 수배를 해요. 도난 은행에다가. 수표에. 그러니까 이놈이 훔치자마자 나가서 바로, 돈부터 바로. 바꾼 거야. CCTV 촬영은 됐습니다. 근데 아까 은행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질이 못 같아서 못 알아봐요, 얼굴을. 그런데 그나마 그 즈음에 중요한 거 거기 이제 이름하고 전화번호 쓴다고. 네,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 처음에 초창기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었어. 네, 그랬겠죠. 문제는 선생님 저 수표 100만 원짜리 거니까 좀 교환해 주세요. 그러면 네 신분증 주세요. 그러면 신분증 다 꺼내 주잖아. 네. 그럼 그 은행원들이 그 신분증 보고 적기 바빠. 보질 않는. 얼굴을 이렇게 대조해 보는 사람 거의 없어. 100만 원짜리 수표 같은 게 나 혼자만 이사하나? 그렇죠. 내가 여러 받으면 내가 바꿀 때 또 이사하고 그걸 또 쓰고. 다시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이설안에 잔뜩 적혀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거기에서 큰 효과를 못 봤어요. 수표에서. 스프에서요. 다만 살아있는 건 있을 겁니다. 뭐죠? 필체죠. 어쨌든 이 사건은 곳곳에 칼에 의한 자창에 의해서 실혈사로 죽었단 말이에요. 절창으로. 네. 그 피의 흔적을 이제 따라가면서 그때도 이제 혈흔 분석 비슷한 거죠. 그 여직원이 3인용 소파에 누운 채로 하의는 벗겨져서 발견이 되니까 피의 흔적을 가지고 이제 그 동선을 파악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살해된 거는 본인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파로 옮겨진 거. 소파로 옮겨진 상태에서 하의가 벗겨져 있으니까 혹시 성폭행 시도?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건 네. 바꿔서 얘기하면 여직원이 자기 책상에서 들어온 손님을 맞이할 정도면 면식범 가능성이 높아요. 마구 찔러서 한 10여 차례 찔렀대요. 그런 사람을 성폭행하려고 또 옮겨요? 처음에 3인용 소파에서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서 발견됐을 때는 이건 성범죄 목적의 범행이었다. 일단은 그렇게 성범죄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칼로 찔러서 살해한 거다 했는데 네. 혈흔 분석을 해봤더니 공격당한 지점이 그 앞쪽에 있는 본인의 책상이에요. 거기서 한 또 자창 같은 건 10군데 정도 돼요. 그 밑에 피가 잔뜩 있어요. 네. 그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살해한 이후에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옮겨놓고 일부러 하의를 칼로 찢어서 벗겨놓은 거예요. 이거는 혼선 주는 겁니다. 아까 쪽지에다가 써놓은 거 아무것도 나온 거 없는 쪽지가 떨어져 있었죠. 네. 고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성폭행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성목적 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벗겨서 찢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음성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해서. 음성은 아니었고요. 네네. 양성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틀 전 정액 반응으로 보였기 때문에 정액 양성 반응에서 음성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궁극적으로 음성이라는 거지 범행과 관련돼서 네.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죠. 근데 요새 이렇게 보면 일견 이렇게 보면 돈 가져갔다랑 무차별적으로 그 칼로 공격했다 이것만 빼놓고는 두 사건이 접점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다만 이제 강도 살인 사건인 거는 비슷해. 네. 칼질했다는 거, 마구 찔렀다는 거 좀 네. 비슷해요. 다만 첫 번째 사건 때는 면식범이 아니에요. 네. 그죠? 그 방으로 들어왔다가 살피고 한 건데 두 번째 살인 사건만큼은 면식범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 동료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면식범이라면 늘 먼저 생각하는 게 애인이지 뭐 애인. 사귀는 남자. 예. 사귀는 남자 없대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공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왔었다면 네. 혹시 이거 명함첩 같은데 명함이라도 주고받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명함을 다 깝니다. 박양이 관리하던 명함집을 다 가지고 와서 까는 거예요. 박양이 관리하던 명함집
네. 있는데 그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면밀하게 조사를 네네. 하죠. 그런데도 크게 진전되는 사항이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2달 사이에 잇따라 터진 이 강력 사건이 터지니까 예. 야 저기서 일어난 것도 집에 들어가고 칼질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죽였다고 그러는데 목격자가 있대. 네. 딸이 봤다는 거야. 혹시- 그리고 거기 예. 쪽지 떨어진 게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여기 쪽지 있잖아 수표. 네. 그 새끼가 남의 번호는 썼어도 필체는 같을 거 아니냐. 요거에 착안을 했어요. 확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네네. 문제는 야 뭐예요? 이동우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이동우. 거기에요. 그 첫 번째 범행 현장에서 전화번호하고 떨어져 있던 거기에 이동우가 써 있는데 요번에 수표 이서한 것도 이동우라는 이름을 썼어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을 썼어요. 이게 공교로울까? 이건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네.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더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명함집에 있는 인물 하나하나 다 데려다가 막 쥐잡듯 뒤지는 거죠. 명함에서 이제 또 이거 중요한 거를 경찰이 도출을 해요. 이거는 정말 아주 샤프한 형사들이 가능한 거예요. 뭐예요? 명함집에 있는 한 명함이 있는데 네. 그게 개인 호출기 번호 있죠. 삐삐 번호. 네네. 삐삐 번호가 그 적혀 있는데 삐삐 번호에 적혀 있는 그 번호하고 수표 쓸 때 적었던 전화번호하고 그게 거의 비슷해요. 한 자리만 차이가 나. 1, 2, 3, 4야 삐삐 번호가. 네. 그런데 저 은행에서 쓴 거는 1, 2, 4, 3이야. 1, 2는 같이 나가고 3번, 4번과 4, 3을 요거 바꿔놓은 거야. 그런 비슷한 명함을 하나 발견. 그 명함은 그러면 누구 건가? 이 명함 준 사람은 네. 봤더니 보험회사 명함이야. 그 명함의 주인이 네. 특수강도 전과 이범의 29살 먹은 이수일이야. 확인해봤어요? 출소한 지 8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뭘로 방해갔는지 확인해봤어요. 여자가 있는 집만 들어가가지고 침입 강도 행위를 하다가 전과 3범이에요. 92년도에 출소했으니까 8개월 만에 다시 이 범행이 있는 건데 네. 7년 6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함에 뭐 이 뒷자리가 이게 앞뒤로 바뀌었다고 해서 얘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조회를 했더니 이게 나오니까 이건 뭐- 형사들이 이수일을 유력한 용의자로 이제 본 거죠. 이수일을 찾았으니까 네네. 이수일이 삐삐 말고 네. 이수일이 집 전화번호는 뭔가를 또 확인을 했어요, 경찰이. 네, 네. 그랬더니 그 집 전화번호도 이수일이 형의 집 전화번호 있죠. 끝번호만 또 하나 달라요. 그 이것도- 쪽지에 네. 있는 그 번호가 567국에 1234 네. 이렇다면 567국에 1235 뭐 35. 뭐 이렇게. 한자만 형 집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 새끼 이거 확실히 유력하다. 자, 필적 감정하려면 요 놈이 평상시에 낙서한 거라도 수집을 하자. 그래.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해가지고 낙서를 수집을 합니다. 네. 그리고는 이수일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이놈 하는 얘기가 팔딱 뛰는 거예요. 내가 전과자라고 말이야. 뭐 아니라고요? 이런 사건만 나면 나 불러다가 말이야 이게 쪼고 그러는데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벙벙 뜨면서 나는 그 보험회사 다닐 때 영업하려고 한 2번 정도 거기 갔다 그 격리 사무실에 네. 그 내 명함 주고 온 사실은 있지만 나 그 범행이 있던 날 그 당일날 형 회사에서 지방에 일이 있어갖고 같이 내려가기로 예약이 됐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는 바람에 내가 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우리 회사 형 회사 직원들 동료들하고 하루 종일 다 안 붙였다. 가 확인해봐라. 네. 이렇게 알리바이 되는 거예요. 그 동료들 찾아가서 또 물어봤어요 경찰이. 네. 그랬더니 진짜 맞아. 맞아요? 하루 종일 다 안 붙였다는 거야. 그 형이 그 운영하던 회사는 경량 골조 공사하는 그런 회사예요. 네네. 그냥 다 부인하는 거네요. 확실히 저 빵집이라. 네. 지금 그리고 나는 남의 신분증 사용한 사실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다 뒤져보세요. 오히려 개 지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 입장이 답답하지. 그래서 임의동행은 또 한 6시간 지나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증거는 못 찾고 딱 하나 남은 거. 그죠. 얼굴을 본 조양의 네. 얼굴. 진술. 이 조양의 이 증언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딸의 증언을 다시 한번 듣기로 합니다. 조양을 불러서 18살이니까 조양이 이제 은행 속 CCTV 범인 모습하고 이수일이를 비교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거의 비슷하대요. 흐리기는 하지만 비슷하고 내가 봤던 범인 맞다고 계속 조양은 그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목소리를 가까이 가서 듣고 나서는 확신해 버렸어요. 조양이. 그래서 다시 조양 그 진술을 받고 이 새끼 찾으러 가요. 네.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 새끼가. 사라져 버렸어 이제 완전히. 그래서 잡자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형을 계속 미행시켰어요.
경량 골조공사하는 형을 네. 계속 경찰이 그 미행해가지고 결국은 네. 이 이수일이를 검거를 한 겁니다. 20일 만에. 그래도 20일 걸렸어요. 네. 그랬는데 또 더 골 때리는 거예요. 뭐예요? 너 이 새끼야, 네가 죄 졌으니까 이렇게 도망간 거 아니야. 20일 동안 형사들이 수갑 채워 끌고 오니까 네. 내가 전과자라고 누명 쓸까봐 도망간 거지 내가 범인이라서 도망간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참 깝깝하죠. 그래서 다시 또 조양을 불렀어요. 아이고. 예, 이거는 정말 잔인한 방법입니다. 대지라는 거는.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양은 한이 맺혔죠. 목소리 딱 듣더니 아저씨 맞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오빠 죽인 거 아저씨 맞잖아요. 난 목소리가 생생해요. 아저씨 맞잖아요. 그러면서 조양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대요. 그 새끼 앞에서. 지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또 나 천하의 고아가 된 내 입장을 생각하면 나 불쌍하지도 않아요.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하면서 그 조양이 무릎 꿇고 범인 새끼한테 이수일이한테 빌었다는 거야. 세상에. 그거를 묵묵히 앉아서 보고 있던 이수일이 새끼가 눈물 좀 몇 방울 뚝뚝 흘러더니 형사님 자백하겠습니다. 그러고 자백했대요. 이 새끼 자백을 했는데 이 새끼 자백 내용이 네. 첫 번째 범행 있잖아요. 방을 이제 구하려고 갔는데 네. 전봇대에 써진 거 내용 보고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방 진짜 실제로 방 구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건 뻥이에요. 내가 볼 때는 방 좀 구하려고 그러는 거. 우리 집으로 가서 한번 봐봐. 그래서 자기 집으로 따라갔대. 네. 가서 보니까 여자들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범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뜻밖의 아들이 있고 아들이 나한테 달려드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칼을 마구 휘둘렀다. 이렇게 진술한 거예요. 첫 번째 범행. 네. 두 번째 그 경리 그 박 씨 죽인 사건은 네. 출소 후에 이제 제가 보험회사를 댕길 때 그 사무실에 영업차 몇 번 갔었대. 그것까지 그때 맞네요. 이 네. 경리 그 박 씨를 봤는데 네. 예뻤대. 그래서 퇴근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려고 했는데 박 씨가 자기를 벌레 보듯 하면서 사람 취급을 안 해서 네. 감정이 좀 있었다네. 그리고 범행이 있었던 날 지방으로 현장에 일이 예약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돼서 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네. 그 여자 생각이 문득 났대. 그 여자 생각이 나면서 괘씸하다는 생각이 또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A씨 그 여자가 죽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여자가 역시 나를 쳐다도 안 보고 그 벌레 보듯 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감정이 있어가지고 살인을 하게 됐고 원래 돈 목적도 아니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돈도 가져가자 해서 그 돈 가지고 나오게 됐다. 요 새끼가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 새끼가 진술한 대로 현장 검증도 그냥 했어요. 네. 1심에서는 뭐 필적 감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저 피해자 그 조양 목격, 네. 그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자백했잖아. 네. 그거 세 가지 봐가지고 요거는 맞다 그래서 이게 사형을 딱 선고를 했어요. 근데 2심 재판부에 가서 조양의 증언이 일부 번복된 점, 약간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 네. 그것과 조양의 진술이 의심이 그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하다고 볼 수 없다. 조양의 증언이 완벽하게 신빙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득으로 해석하는 법정신에 따라서 이수일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살인사건은 무죄, 도주미수죄로 10달만 살아라 징역. 요렇게 선고를 한 거예요. 2심에서. 난리 났죠. 그 상황에서 이제 최종 상고심까지 간 거예요. 예. 94년 9월달이 대법원에서 이를테면 필적 감정도 공교롭게 갖고 동일인 소행으로 그 다음에 피해자가 일관적으로 그 목격자가 저 사람 맞다고 얘기하고 특히 목소리가 맞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백을 처음에 했었지 않냐 정난하게 이런 정도가 있으면 이거가 오히려 의심되는 정황을 이걸 찾으라는 거지. 이건 다시 한번 해라. 네. 유죄다 이거. 파기환송 조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형이 확정돼 버려 이 새끼. 파기환송돼서. 그래서 이제 이놈은 사형 확정수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새끼가 2011년에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 바람에 이 새끼 사형 집행을 못했어요. 이 사건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새끼는 사형으로 확정이 됐고요. 대구의 뭐 연쇄강도라고 했는데 연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뭐 이수일 사건, 강도 살인 사건 다뤄봤습니다.